이번에 프랑스 경호처. 순방 네. 2023년에 기가 막히죠. 반려견을 위한 의전을 요구했다라는 물론 이제 실행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은 호텔 스위트룸에 개가 머물 공간을 요구하고 별도의 공간. 반려견 전용 차량과 반려견을 담당할 대사관 직원을 지정해달라는 어이없는 요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재정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이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참았던 게. 차마 발언하기 어려워 눈치 보였던 이제 공직자들이 이제는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라고 하면서 의원실에 제보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프랑스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프랑스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추정입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재정 의원실이 그 확인하고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너무 참담한 수준이잖아요. 예? 너무 참담하죠. 이게 진짜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데 이때 당시에 김건희 씨가 처한 게 명품백으로 밀리고 여론에서 상당히 이제 수세에 몰렸을 때 이거를 돌파하는 어떤 한 수단으로 당시에 무슨 개식용 금지 반대를 하고 요구하면서 동물권 보호하는 어떤 저는 이게 약간 무슨 그 영화 배우 뭐 이런 셀럽 흉내를 내려고 했었나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김건희 씨가 일종의 이미지 세탁 차원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가가지고 프랑스에서 뭔가 모종의 쇼를 하려고 했었다. 이제 그런 컨셉으로 이제 이재정 의원실은 확인 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게 불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로 지난번에 네덜란드를 방문할 때도 사실 우리 경호처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뭐 차량 엔진 크기를 얘기한다거나 근데 그런 걸 왜 궁금한 이런 거야? 것들이 도대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데 혹시 저희가 어제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합당한 답변을 추론하지 못했는데 차량 엔진 크기를 키워달라. 이거 왜 그런 걸까 이정주 기자? 차량 엔진 일단 그 법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답이 안 나오면 무속이에요. 제가 보니까. 예, 답이 안 나오면 무속. 예, 그 어떤 사이즈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50, 50, 50으로 만들거나 뭔가 숫자적으로 예, 또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150, 150, 150으로 그러니까 해서 일반-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터 치수도 왕실 내부의 엘리베이터 면적 치수 얼마인지 네. 알아보고 네. 그걸 확인해 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야, 진짜. 그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수준이에요. 만약 진짜 무속인가?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희한한 짓을 많이 하고 다니는 게 네. 실제로 영국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 출국할 때도 꿈 꾼 거 가지고 맞아. 뭐 추락하는 꿈이 있다 하면서 그 명태균이라고 네, 얘기한 결국 거잖아요. 가서 그때 지각한 게 그것 때문 아닙니까? 네. 사람들 다 아니 이게 1호기가 성남에서 뜨는 시간이랑 영국의 그 어쨌든 도착하는 시간. 예, 장례식장에 가는 건데 그 시차를 못 맞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음흠. 그리고 1호기 같은 경우는 민간항공사랑 달라서 뭐 타보시도 알겠지만 아직 못 타봤어요. 아니, 별도의 항공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실제로 물론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저도 안 타봤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간 항공보다 고도를 높게 가요. 더 속도를 많이 내서.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일반 민간 항공이 뭐 500에서 700km/h 가잖아요. 1000km로 가요. 1000km. 성층권 그 위에서 한층 더 위에서 가게 해서 이게 주유를 하는데 주유가 잘 안 된다고. 왜냐면 연료를 많이 써요. 빠른 속도로 쫙 가기 때문에. 아. 그래서 시간 조율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각을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달리면 달리죠. 쉽게 당연히. 얘기해서 당연하죠. 하루 따지면 네. 당연하죠. 민간 항공보다 훨씬 좁힐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지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왜냐면 가지 말라고 했거든 명태균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얼토당토하는 지시들을 뭔가 이행을 해서 타국에 얘기했던 외교부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외교부의 프로토콜을 안 밟은 사건이더라고요. 대통령실 직통했다면서요 예, 보니까. 대통령실이 이제 현지 프랑스에 있는 그 주프 한국 대사관에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를 마련을 하라고 이제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국이 있고 의전을 서로 해야 되고 외교상의 관례라는 게 있고 그동안 해왔던 문화라는 게 있는데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야 이거 만들어 뭐 이거 야 반려견 데려가야 되니까 그거 물론 당연히 모든 그 외빈들이 오면 당연히 스위트룸에 묵게 되죠. 근데 반려견이 묵을 수 있는 스위트룸을 또 구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아무리 1호기로 간다 하더라도 동식물에 해당하면 검역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동물이잖아요. 사람 아니고요. 그러면 이 검역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패싱 해버리는 거예요. 간과하고 그 내가 필요하니까 반려견 데려갈 거니까 그거 알아보세요라고 직접 지시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마 김건희 여사팀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추정컨대. 합니다. 추정컨대. 네. 왜냐하면 이거를 정상적인 프로토콜에서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에서 파견 나온 대통령실 있으니까 관계자가 또 설마 이렇게 했겠냐고. 예. 안 봤죠.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서 이거 불가능하다. 아무리 뭐 누구의 부탁이라 하더라도 이거 상대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를 두고 상식을 이제, 뛰어넘는 예. 주장을 막 한 거예요, 김건희 씨가. 김건희의 두 얼굴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게 윤석열, 김건희만 두 얼굴이 있는 게 아니고 몰랐습니다. 우리 한덕수. 아. 한덕수. 그렇게 조신해 보이고 관료만 오래 하신 분이 야 국회 와서 거짓말 정말 잘했더라고요. 호남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저도 야, 호남 CCTV 사람. 까보니까 이거 야, 다 한덕수에도- 거짓말이야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완벽한 거짓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진짜 말년에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너무 얕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이 딱 터졌을 때부터 사실 뭐 계엄에 대한 좀 빨려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당황하다 보면 뭐 적극적으로 내란 방조까지는 아니어도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거든. 한두 시간 정도는 바로 타고 탁 치고 나오진 못하죠. 근데 다만 소극적으로 뭐 항의하고 송미령 장관처럼 나는 이건 못하겠다 좀 갔다가 좀 헤매기도 하고. 근데 한덕수 총리는 제가 본 그 한덕수의 스타일상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렸다. 네, 두드려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순간에 판단하기를. 그렇죠. 본인이 그랬으니까 결국은 계엄 문건이나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보잖아요. 저는 단순히 그날의 한덕수 행정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3일 후에 한동훈하고 한덕훈. 한덕훈. 예. 그 유명한 한덕훈. 법에도 없는 당대표와 총리가 나와가지고 현직 대통령 제끼고 예. 탄핵도 안 당했는데 자기들이 공정적으로 국정을 구성하겠다. 운영하겠다고. 진짜. 그거야말로 쿠데타예요, 사실은. 그것도 쿠데타죠. 진짜. 아니, 네,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없는 짓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CCTV 영상이 법정에서 현출이 됐으니까 설명을 좀 부연해 드리면은 계엄의 당일 밤인 12월 3일 오후 9시 10분쯤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제 한덕수가 나왔는데 그때 이미 문건을 든 채로 대접경실로 나와요. 온 겁니다. 네. 국무회의를 하게 나오게 됐고 계엄을 선포한 뒤인 10시 44분쯤에는 또 이 상의 안주머니에 또 다른 문건을 또 꺼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손에 노출됐는데 2개의 문건이 들려 있었죠. 그런데 자기는 국회 나와가지고는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고 나중에 알았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들렸습니다. 보니까 바지 뒷주머니 자기가 넣더만 그 CCTV 보니까 이상민하고 헤어지면서 자기가 코트 받고 그러니까요. 받아가지고 저기 나오면서 자기가 뭐 이렇게 접어가지고 자기가 그것도 혹시 뒷주머니에 뭐 왼손이 넣더라고요. 아니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그걸 약간 아 오늘 성격 경면 많이 나오네. 독립병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근데 저는 한덕수의 거짓말이 저는 그때부터 좀 수상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일 그때 박지원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굉장히 잘 아는 지인인데 착한 한덕수가 저럴 리가 없다. 그거 정도까지는 절대 아닐 안 할 것이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한덕수는 말씀하신 대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문건을 꼼꼼히 읽잖아요. 야, 남의 그러니까. 문건까지 챙겨서 가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범생 한덕수는 이게 견적을 때려서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편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 CCTV가 공개될 줄 몰랐겠죠.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실 자체가 경호 시설이고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 뭐 정치 투쟁을 잘 하면 공개 못할 거다. 영원한 비밀. 그리고 이 영원한 비밀로 만드는데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당선된다고 믿었던 건지 아니면 그때를 잠깐 임기 응변식으로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근데 저는 생각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들이 큰 틀에서 보면 소위 계엄 세력들이 국민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는구나. 맞아요. 예, 네. 국민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니까 자기들이 이 정도 눈속임을 해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오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제 이런 헛발질을 하게 되는 건데 종국에 이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나왔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요. 맞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한덕수도 한덕수인데 야 이상민은 좀 소름이던데 야, 나 저도 보니까. 웃으면서
야, 웃으면서 이 계엄 시국에서 네. 뭔가 인상 쓰고 이렇게 뭔가 좀 고뇌하는 모습이 잠깐이라도 있었으면은 참작을 좀 해주려고 했는데 이분은 한덕수랑 얘기하는 과정이 웃기까지 하던데 네. 이정재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를 쭉 채운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다 한 번씩 바뀌었지만 심지어 한동훈도 계엄 때는 바뀐 상황이었어요. 본부장. 근데 유일하게 쭉 쫓아간 사람이 이상민 그리고 한덕수잖아요. 이제 한덕수는 뭐 교체에 실패했단 말도 있지만 이상민이말로 진짜 윤석열이 믿었던 오른팔이었죠. 그렇죠.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죠. 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경찰국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뭐 판사 출신으로 예를 들면 검찰이 아니니까 본인은 약간 합리성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 그 다 코스프레였어요. 이상민이 본질이 여기서 나온 거죠 사실은.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모습 중에서 보면 윤석열이 이제 그 뭐라고 해 접견실에서 회의 마친 다음에 나갈 때 이거 요거 전화 표시까지 하는 게 수신호까지 전달해준 친절함. 네. 그러니까 쉽게 다른 국무위원들은 그런 사이는 아니고 우리 상민이한테는 요것도 수신호도 가능한 이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상민 씨가 이태원 참사 때 보여준 그 정말 인간 말종 같은 태도, 유가족들 아마 지금도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실 것 같고 평생 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던 이상민 씨가 그때 웃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어저께 밤에 그 영상 보면서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소름도 진짜. 돋고 예. 진짜 너무 화도 나고 아 만약에 그때 이 우리 국민들이 국회대로로 다 쏟아져 나오고 진짜 총각의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한 발이라도 좀 늦어서 이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3차 계엄이 터졌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진짜 누웠다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끔찍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상민 장관은. 그럼요.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이 문건은 언론사 단전 단수 문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 네, 이 다 눈가기를 가려버리고 거의 이제 민주 세력들을 도가내든 쥐다. 니네 다 죽었어 이제. 영연백 준비해 놨지. 그 체포 명단들 출국 금지할 수 있도록 박성재 장관 다 준비해 놨지. 구치소 비워. 그렇죠. 네. 구치소 비워. 3,600명 가도 싹 다 가두는 거야. 그리고 저기 배 띄워가지고 연평도에 좀 센 사람들은 다 물에 빠뜨려. 뭐 이렇게 다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고 웃고 있다. 이거는 거의 병증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판국에서 보면 CCTV가 엄청나게 설득력 있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서 이제 확실히 마음 정리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니까 이 대통령부터 국무위원이란 자들이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권력, 사리사욕을 위해서 얼마나 골몰한 사람들이었던가 알게 되는 건데 끔찍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자료의 원 소스가 특검에서 검사들이 공소 유지하는 과정에서 공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경찰에서 입수한 자료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경찰에서 그 내란 부역자들의 행태를 밝힌 CCTV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한테 입수를 한 거예요. 경호처로부터. 이것만 입수한 게 아니고 당시에 이제 경호처가 이제 꽁꽁 숨기려고 했던 비화폰 서버 내역도 사실 경찰이 입수한 겁니다. 사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아예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여전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박성재 심우정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사의 진도라는 것들이 확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경찰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자료를 입수해서 특검에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상민도 잡고 한덕수도 잡을 수 있었다는 것들을 저는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금 뭐 검찰청 폐지 이후에 수사권 문제로 상당히 뭐 반항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의 태도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사의 ABC가 뭐냐 이런 단서들을 하나씩 다 꼼꼼하게 챙겨놓고 확실하게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타를 경찰이 미리 확보해 두었다. 그러지 않았으면 이게 공개되지 않았으면 우리 다 모르고 이게 지나갈 뻔. 됐겠습니까? 이게 수사가? 그렇죠. 그리고 그냥 한덕수가 나는 못 봤어요. 이상민 보니까 저기 보니까 뭐 벌써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사라고 써 있는 게 보였다. 이런 말도 안 되지만 믿었겠죠. 그 사람의 주장이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CCTV 보니까 다 본인이 찔러 넣고 보고 그렇죠. 웃고 뭐 문건을 다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같이 다
윤석열이 다 나눠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까지 다 있는데 안 했다라고 세상에 거짓말을, 국회에 와, 나와서 진짜. 헌법재판소 탄핵 그렇습니다. 심판 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한 겁니까? 윤석열뿐만이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에서 부역했던 공직자들이 싹 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